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바보 머슴과 천금의 기생, 옛날 옛적 조선 한양의 유명한 기생집 만월루에는 봄꽃이 만발하여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들 사이로 한 여인의 쓸쓸한 한숨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초이, 겨우 20살의 젊은 양반댁 마님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초이는 세상을 뒤흔드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집안이 큰 죄를 뒤집어쓰는 바람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목숨을 잃고 초이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노비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그녀는 기생집 만월루로 팔려와 화려한 꽃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시리도록 외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초이는 작은 방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단장을 한 낯선 여인이 비쳤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란 말인가? 초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죽어야 하는가? 아니면 살아야 하는가? 초이는 지난 몇 달간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비녀를 손에 쥐고 목을 찔러 용기를 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초이야, 살아있는 것이 곧 희망이란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죽지 못할 바에야 어떻게든 살아보자. 혹시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지. 처음으로 양반 손님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초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네가 초이더냐? 60살쯤 되어 보이는 양반이 초이를 위아래로 훑으며 물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초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양반댁 마님으로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서방님 외에는 술을 따라본 적이 없었고 외간 남자와 같이 앉아본 적도 없는 초이였습니다. 어디 한번 술을 따라보거라, 내 인연. 초이는 자존심을 꾹꾹 눌러 삼키며 술병을 들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비로 팔려와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초이는 이제 제법 기생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손님인 그 양반은 초이가 원래 양반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원래는 양반이었다지? 내 인연. 그래, 네가 고초를 겪고 이리 기생이 된 걸 보니 딱하기도 하구나. 그냥 옆에 앉아서 술만 따르거라. 내 너를 편히 대해주겠다. 초이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다 냉정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첫 손님을 무사히 보낸 후 만월로의 주인 춘월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초이야, 그래, 그렇게만 하면 돼. 얼마나 양반님네 좋아하시더냐. 초이, 너를 보러 수많은 양반님네들이 줄을 섰구나. 춘월은 손님이 늘어나는 것이 좋아 초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초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내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초이는 조금씩 기생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양반댁 마님으로 살던 때에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월루에 성질이 괴팍하기로 소문난 이참판이 찾아왔습니다. 춘홀은 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대감마님, 오셨습니까? 그래, 춘홀아. 내 초이라는 기생이 새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네. 초이 있는가? 네, 대감. 바로 준비시키겠나이다. 춘월은 황급히 초이를 불렀습니다. 초이야, 이참판 대감님이 너를 찾으신다. 조심해서 모시거라. 성질이 괴팍하신 양반이시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초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참판의 소문은 그녀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기생들을 함부로 다루기로 유명한 양반이었습니다. 이참판은 술상을 받고 초이를 기다렸습니다. 초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참판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오, 소문대로 젊고 아름답구나. 게다가 양반의 기품까지 있으니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대감, 술을 올리겠나이다. 그래, 초이야, 술을 따라보거라. 초이는 조심스럽게 술을 따랐습니다. 이참판은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래, 초이야. 네, 손이 참 곱구나.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이참판은 초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초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술을 따르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 몸을 만지는 것은 여전히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감? 하하하, 초이야. 네가 아직 산의 맛을 제대로 못 본 게로구나. 이리 가까이 와라. 이참판은 초이의 팔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초이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가슴이 두 방망이질 쳤습니다. 초이, 네가 아주 마음에 든다. 오늘 밤 초이, 너와 동침을 해야겠다. 그 말에 초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초이는 있는 힘을 다해 이참판을 밀쳐냈습니다. 대감, 소이는 술은 따르오나 잠자리는 하지 않사옵니다.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초이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참판이 더 빨랐습니다. 뭐라? 감히 천한 기생년이 네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이참판의 얼굴이 부끄락부르락 변했습니다.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 아무리 천한 기생이라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내가 아니면 잠자리는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짝! 이참판의 손이 초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초이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얼얼하고 입안에서 피가 났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능멸하려는 것이냐? 오냐, 내가 오늘 네 버릇을 고쳐주겠다. 이놈들, 나오라. 이참판은 초이의 팔을 붙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초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 인연이 감히 나의 말을 거역하고 대드는 것이 매를 덜 맞아서 그런 것이다. 노비년이 어디서 감히 자존심을 내세우느냐. 아직도 네가 양반인 줄 아느냐. 여봐라. 예, 대감마님. 이참판의 하인 2명이 나타났습니다. 초인연을 몽둥이로 매질하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초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매를 멈추시오. 갑자기 커다란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만놀루의 심부름을 왔던 머음 만석이가 나타나 크게 외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만석이는 이 동네에서 바보라 불리던 머음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일을 잘해서 세경을 올려받으며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머움이었으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고 항상 웃기만 해서 벙어리 바보 만석이라 불렸습니다. 그 벙어리 바보 만석이가 갑자기 말을 하다니 그것도 이런 위험한 순간에 동네 사람들과 춘월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초이도 놀란 눈으로 만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이가 어떻게 여기에? 초이는 만석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초이가 시집가기 전 친정 집에서 머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묵묵히 일만 하던 만석이가 이렇게 나타나 자신을 구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금애를 멈추시오. 그 여인을 제가 사겠소이다. 만석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춘월이, 내가 초이를 사겠소이다. 초이를 나에게 주시오. 300을 주겠소. 300이면 충분하지 않소. 춘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300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초이를 넘겨주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이참판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초이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닙니다. 대감마님에게 이제 수청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참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이 노여움을 푸실 때까지 매는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초이는 만석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만석이가 나를 위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참판은 한참을 만석이를 노려보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머음 놈이 지금 누굴 놀리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매우 쳐라. 하인들은 만석에게 달려들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허우, 이나, 장. 몽둥이가 만석의 등과 다리에 쏟아졌습니다. 만석이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초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석이. 초이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석이는 그렇게 두들겨 맞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참판은 만석이가 기절한 것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 연놈들 때문에 오늘 술 맞다 버렸다. 재수가 없으니 그만 가자. 이참판은 옷을 털며 일어섰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마루를 떠났습니다. 초이는 쓰러진 만석에게 달려갔습니다. 만석아, 만석? 괜찮으냐? 초이는 만석이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춘과 다른 기생들이 달려와 만석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초이는 밤새도록 만석의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만석의 이마를 닦아주고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만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초이는 생각했습니다. 만석아, 너는 왜 나를 구해준 것이냐. 내가 다칠 것을 뻔히 알면서 초이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이기도 했고 미안함이기도 했고 또 다른 무엇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만석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초이는 옆에서 밤을 꼬박 새우고 있었습니다. 만석아, 정신이 드느냐? 아, 아씨. 만석이는 가까스로 초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석아, 괜찮으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저는 괜찮옵니다. 만석이는 일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초이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움직일 수 있사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만석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초이는 그런 만석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이냐? 네가 말을 다 하고 300냥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만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저는 사실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어린 시절 있던 절 스님께서 무건 수행을 하라 하셔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었사옵니다. 만석이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는 어렸을 적 부모를 여의고 산속한절에 맡겨졌습니다. 거기서 10살까지 동자승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만석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만석아, 너는 스님이 될 발자가 아니다. 너는 속세에서 재물을 많이 벌 발자구나. 속세로 떠나거라. 그 대신 항상 무건 수행을 하거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말을 삼가거라. 그리고 네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거든 그때 말을 하거라. 그럼 그 인연이 너를 도와 재물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물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라. 그것이 너의 복이 쌓이는 길이로다. 어서 하산하거라. 그렇게 만석이는 절에서 내려와 이곳저곳을 다니며 머움을 살았습니다. 무건 수행을 하며 묵묵히 일만 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 바보라 불렀지만 만석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은 제가 20해간 모은 돈이옵니다. 스님께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말을 하고 그 인연을 도우라고 하셨는데 만석이는 초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씨가 이 기생집에 계신 것을 보고 심부름 핑계로 자주 이곳을 들렀지요. 아씨를 멀리서 남아보러요. 그러다 어제 그런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초이는 만석이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초이는 만석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만석이가 초이가 시집가기 전 살던 집에서 머음으로 살며 초이를 혼자 짝사랑했던 것입니다. 만석아, 그랬구나. 고맙다. 초이는 만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석이의 거친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걸을 수는 있겠니? 네, 아씨,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석이는 300을 춘월에게 주고 초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30살인 만석이는 초가집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돈만 착실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벙어리 바보 소리를 듣고 있어서 장가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제는 이곳에서 편히 사세요. 제가 아씨를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요. 만석이는 초이에게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마루에서 잠을 잤습니다. 초이는 그런 만석이가 고마웠습니다. 만석이 집에 온 후로 초이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만석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만석이는 동네 김진사 댁에서 머슴으로 살며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최고 일꾼이었던 만석이는 세경을 많이 받으며 일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만석이를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초이는 하루하루 집안일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이제 나는 만석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이 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석이는 항상 조심스럽게 초이를 대했고 초이는 그런 만석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이와 만석이 한 집에서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가 집에 들어와 초이와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밥상을 물리고 나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기, 만석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아씨?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만석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서방을 잃은 과부라서 싫으냐?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씨는 제게 평생 아씨시지요. 그 말이 아니다. 만석아,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느냐? 초이는 만석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씨,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를 여인으로 어떻게 보냐 말이다. 네? 아씨를 제가 여인으로 보다니요. 감히 제가 어떻게 아씨를... 만석이는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초이는 더 다가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석아, 나는 예전 네가 모시던 아씨가 아니다. 역적의 며느리가 되어 과부가 되었고 노비로 팔려가 기생이 되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돈을 내고 데려온 것이 아니냐. 나는 이제 너의 여인인 것이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느냐? 만석이는 눈을 크게 뜨고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석아, 이제 아씨라고 하지 말거라. 나는 이 집에 오는 순간부터 너를 지아비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 아씨, 정말입니까? 만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만석아. 초이는 만석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만석이도 조심스럽게 초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와 초이는 정을 나누었습니다. 만석이는 초이를 소중하게 대했고 초이는 만석이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만석이와 초이는 조촐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동네 사람 몇몇만 불러 간소하게 지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느 혼례보다 뜻깊었습니다. 만석이는 예전 스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운명의 상대가 초이 아씨였구나. 아씨를 부인으로 두다니. 만석이는 초이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는 꼭 초이의 손을 잡고 부인 다녀오겠소 라고 말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부인 오늘 고생 많았소 라며 초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초이도 그런 만석이가 좋았습니다. 만석이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반 서방이었던 전 남편보다 오히려 만석이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이는 만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서방님이 벌어오시는 돈으로 재산을 불리고 싶사옵니다. 그러시오. 부인 뜻대로 하시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오. 만석이는 초이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초이의 친정아버지는 한양의 유명한 직관이었습니다. 풍수지리에 능통해서 왕가의 묘자리를 주로 봐주곤 했습니다. 초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땅을 보는 눈이 탁월해졌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많이 벌어오시는 돈으로 땅을 사려고 합니다. 부인, 그래요. 부인, 뜻대로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네, 그럼 서방님, 제가 땅을 사모을게요. 초이는 며칠에 한 번씩 한양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땅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땅은 물길이 이렇게 흐르고 산세가 저렇게 내려오니 잘만 손을 보면 좋은 농지가 될 것이다.
초이는 아버지에게 배운 풍수지리,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땅의 기운을 읽고 물의 흐름을 파악하고 산의 형세를 살폈습니다. 주인장, 저 쓸모없어 보이는 저 땅을 팔 생각이 있으시오? 아, 그 땅? 돌투성이에 물도 잘 안 들어서 농사짓기 힘든 땅이요. 헐값에 드리겠소. 초이는 그렇게 헐값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싼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이것이 잘 경작만 하면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부인, 그런 땅을 사서 무엇하려오?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묵묵히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땅을 사모았습니다. 만석이가 벌어오는 돈은 모두 땅을 사는 데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비싼 옷이나 음식은 사지 않고 오직 땅을 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부인,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어? 서방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좋은 날이 올 것이옵니다. 초이는 만석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초이를 믿었습니다. 어느새 큰 땅을 소유하게 된 만석이와 초이. 초이는 만석이에게 이제 머슴일을 그만두고 산 땅을 개간하자고 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가 산 땅을 개간해야겠어요. 서방님이 직접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땅이 될 것이옵니다. 부인이 그리 말씀하시니 그리 하겠소. 만석이는 땅을 개간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밭을 일구며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돌을 걷어내고 물기를 터주고 흙을 고르는 일을 만석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땅은 물길이 막혀 있구나. 여기를 파서 물길을 터주면 만석이는 날마다 해가 뜨면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땅을 개간했습니다. 초이도 함께 나가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부인, 쉬시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서방님. 저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일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를 격려했고 지칠 때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못쓰는 땅들이 금방 곡식을 심기 좋은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인, 보시오.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 되었소. 만석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초이도 기뻐하며 만석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처방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땅이 금사라기 땅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듬해 봄, 두 사람은 곡식을 심었습니다. 여름 내내 땀을 흘려 돌보았고 가을이 되어 수확했습니다. 이런 많이 나올 줄이야. 첫 수확량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만석이네 땅에서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더라. 그 쓸모없던 땅에서 말이야. 만석이 부인이 보는 눈이 있었나 보네. 그로부터 3년을 경작하고 곡식을 수확하니 어마어마한 양이 되었습니다. 만석이와 초이는 곡식을 팔아 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개간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만석이는 동네에서 1000석 이상 가장 큰 곡식을 수확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만 평에 달하는 땅을 소유한 큰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인이 좋은 땅을 사들여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소. 아니에요, 서방님. 서방님이 일을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습니다. 항상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 사이 초이는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만석이를 닮아 건강하고 씩씩했고 딸은 초이를 닮아 아름다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가득 퍼졌습니다. 만석이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초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부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이요? 어느 날 저녁, 만석이가 초이에게 물었습니다. 초이는 만석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이 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것이지요.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재물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라. 그것이 너의 복이 쌓이는 길이로다. 부인, 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겠소. 어떠소? 초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방님, 그래야지요. 어서 도와줍시다. 만석이와 초이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흉년이 늘어먹을 것이 없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쌀을 가져가시오. 만석이는 넉넉하게 쌀을 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약을 살 돈이 없사옵니다. 어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약을 사시오. 초이는 돈을 내주며 아이의 빠른 쾌차를 빌었습니다.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곡식을 주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혼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젊은이가 있으면 혼수를 마련해 주었고 장례를 치를 돈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상여를 내주었습니다. 만석이 부부는 정말 큰 덕을 베푸시는구나. 그래,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이 하늘의 뜻이로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와 초이를 칭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 앞에는 늘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손을 맞잡고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인, 그때 제가 부인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처방님,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처방님이 저를 구해주셨고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초이는 만석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과 함께 정말 행복하오. 저도 서방님과 함께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말로에서 죽으려 했던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으랴. 만석이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만석이도 생각했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운명의 상대를 만나 큰 재물을 얻었고 그 재물로 많은 사람을 도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초이 부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만석이와 초이는 여전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다음 생에도 부인을 만나고 싶소이다. 서방님, 저도 다음 생에도 서방님을 만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만석이와 초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과 덕행은 마을에 오래도록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준 두 사람의 사랑, 겸손하게 살며 이웃을 도운 두 사람의 덕행,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대대로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착하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초이는 역경 속에서도 지혜와 인내, 그리고 덕을 지킨 한 여성의 삶을 보여줍니다. 귀족 집안의 며느리에서 노비와 기생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이는 자신의 품위와 총명함, 그리고
인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충직하고 용감한 하인 만석과의 만남은 진정한 신뢰와 선행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무가치한 땅을 비옥하게 가꾸어 부를 이루고 동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끈기와 지혜를 발휘하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인자와 성실, 인간관계의 소중함이 진정한 성공과 존경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호패와 함께 운명을 바꾼 방자. 대구 읍성 남문에서 서쪽으로 세 동네쯤 떨어진 누추한 초가 8살 최창수는 그곳에서 병든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1년 전 봄장마가 될 무렵 역병으로 장터에서 쓰러졌고 어머니는 그해 가을 가슴병으로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삭반과 바늘통 하나,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달아빠진 싸구려 한 자루였다. 초가의 마당에는 살쾡이들이 드나들었고 겨울이면 지붕에서 찬바람이 내려와 방바닥에 성애가 얼었다. 창수는 곡식도 없이 겨울을 나기 위해 밤마다 논두렁을 훑으며 떨어진 나락을 줍고 낮에는 동구 밖 주막에서 장작을 쳐다주며 미음을 얻어먹었다. 할머니는 밤마다 기침을 하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글을 좀 알았더랬지. 늘 그러셨지. 내가 글을 배우면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 말은 어린 창수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다. 초겨울 어느 날 마을로 박물장수 김말매가 찾아왔다. 그는 오래전 외할머니와 함께 바느질 일을 했던 이였다. 김말매는 누런 종이에 쌓인 무명비단 헝겊을 풀어놓으며 말했다. 옆 동네 참판댁 큰아들 몸종 머스마이가 필요하다 하더라. 먹여주고 재워주며 세경도 1년에 10량이나 준다지. 내 외손자 좀 보내보시게. 외할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애가 아직 8인데 저 집은 사대부 집안이야. 머슴이란 게 지금처럼 굶기느니 낫지 않소. 거기 들어가면 글소리도 옆에서 들을 수 있을 게야. 밤이 깊자 외할머니는 다 타버린 등잔불을 보며 군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나처럼 무지해서는 안 되지. 며칠 뒤 김말매의 안내로 창수와 외할머니는 서참판댁 앞에 섰다. 붉은 홍살문 너머로 돌담을 두른 대저택이 웅장히 버티고 있었다. 마당에는 모란과 동백이 늘어서 있었고 은빛 볕대살이 기와지붕 위로 부서졌다. 이 집은 삼남일녀의 자제를 둔 명문가였다. 장남 서영교는 창수와 같은 8살이고 장녀 운정아 씨는 9살로 총명하고 당찼다. 안채에는 서참판 부부와 안방 큰마님이 살았고 사랑채, 행랑채, 광, 부엌, 마구간이 있는 대저택에는 하인과 하녀, 20명, 살림과 소장농 관리를 맡은 마름까지 두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창수의 손을 꼭 잡았다. 창수야, 여기서 밥은 굶지 않겠구나. 세경 10량이면 겨울에도 장작과 곡식을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배우거라. 거기서 배우는 게 있으면 놓치지 마라. 할미는 못 배워서 이 꼴이 되었으니. 말끝에 외할머니의 눈이 젖었다. 대문을 열고 나온 마름이 냉정한 눈빛으로 훑으며 말했다. 이 집에선 머스마이들은 죄다 방자라 부르지. 사랑채 큰도련님 몽종 겸 심부름꾼으로 붙여마. 자, 이젠 내 이름은 방자다. 그 한마디에 최창수라는 이름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날부터 그는 서참판의 막내 머슴, 방자가 되었다. 방자의 하루는 새벽 종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닭이 울기 전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다.
돌바닥에 맨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얼음처럼 저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걸레를 움켜쥐었다. 아침밥을 먹고 나서는 영교 도련의 신발을 닦고 옷을 털고 책보를 메고 서당에 따라갔다. 밤이면 행랑채 틈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다. 그 순간마다 떠올랐다. 아버지가 종이에 글씨를 쓰며 웃던 모습, 어머니가 이마를 쓰다듬던 온기, 모두 먼 꿈 같았다. 그러나 방자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따로 있었다. 바로 서당의 영교 도련의 책보를 들고 따라가는 길이었다. 도련이 훈장 앞에서 글을 읽는 동안 방자는 서당 뒷기둥에 쪼그리고 앉았다. 다락이 시습지면 부려와. 낭낭한 낭송이 들릴 때마다 방자는 입모양으로 따라 중얼거렸다. 글씨는 몰라도 소리를 따라 외우다 보니 며칠 지나지 않아 수업을 통째로 암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소리를 그려 넣었다. 비록 금세 지워졌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남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훈장이 서당을 나서려다 기둥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군자지교 수다며수, 소인지교 가며수. 훈장은 걸음을 멈췄다. 거기엔 땀에 젖은 방자가 눈을 감고 글귀를 읊고 있었다. 너 서참판댁방자 아니냐? 너 글도 모를 텐데 어찌 이걸 다 외우느냐? 그저 귀로만 들었사옵니다. 피상한 아이로구나. 내일 밤 서당으로 혼자 오너라. 다음 날 다른 모음이 잠든 것을 확인한 방자는 서당으로 향했다. 천지연왕, 하늘과 땅은 아득히 검고 누르다. 우주홍황, 하늘과 땅 사이에 온 세상은 크고 거칠다. 방자는 처음엔 붓을 잡는 손이 덜덜 떨렸으나 밤마다 입술로 앉아 더듬어 외우고 낡은 종이의 손끝이 갈라지도록 써내려갔다. 봄 기운이 돌아올 즈음 그는 천자문 1000글자를 모조리 외웠다. 천자문을 떼자 훈장은 동선습으로 예의와 도리를 가르쳤고 이어 명신보감으로 마음을 닿게 했으며 가을이 되자 소학으로 몸가짐과 학문의 길을 다 잡게 했다. 낮에는 머음으로 욕을 먹고도 밤이면 묵묵히 글을 익혔다. 머스옷을 입었으나 마음은 이미 서당 아이들 누구보다 높이 날고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던 날 훈장이 벼로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한 해 동안 배운 것이 서당 아이들 몇 해를 앞질렀구나. 방자는 그제야 자신이 한 해를 꼬박 넘겼음을 깨달았다. 작년 이맘때는 굶주린 아이였는데 지금은 천자문에서 소학까지 통달한 제자가 되어 있었다. 눈 내리는 서당 마당미로 그의 발자국이 또렷이 남았다. 그 발자국은 어린 머음이 아니라 장차 문장이 될 소년의 것이었다. 어느 날 마당 모란 그늘 아래 연부 홍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은 소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 집의 외동딸 10살 운정아 씨였다. 넌 누구니? 새로운 마당 머음이 물었다. 예, 방자라 하합니다. 머스애가 또박또박 말하네. 이상해. 운정아 씨는 흥미롭다는 듯 방자를 한 바퀴 빙돌며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운정아 씨는 종종 마당 머운 방자를 찾았다. 밥을 먹고 있으면 참깨 떡을 쥐어주고 물동이를 나를 때면 조심스레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겨울 방자가 글씨를 따라 쓰다 손가락에 붉은 물집이 생기자 운정아 씨가 재빨리 달려와 손수건으로 감싸주었다. 아씨, 빅밀리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운정아, 씨는 손가락에 손수건을 매며 조용히 말했다. 머스못을 입었어도 눈빛은 그를 아는 사람 같구나. 그 말은 방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게 불을 지폈다. 서참판에서의 머음살이가 새를 넘어가며 최창수는 어느새 10살이 되었다. 낮에는 연교 도령의 심부름을 맡아 책보를 메고 서당을 따라다니고 밤에는 훈장이 몰래 내준 목죽지를 불빛 아래 펴놓고 글을 익혔다. 그러나 순장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다 배웠구나. 내겐 글씨가 아니라 문장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닌 이가 할 일이다. 그 이가 누구십니까? 무진이라는 노승이다. 젊어서는 한성의 명문장들과 실력을 겨루다 호련히 산으로 들어간 이지 지금은 남산 서쪽 기슭 계연지암이라는 작은 남자에 계신다. 그날 밤 창수는 삭정이를 지고 남산 자락을 올랐다. 어두운 숲길 끝 연지처럼 고요한 연못을 아는 암자 한 채 등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돌계단 아래에서 시 한 수를 중얼거리는데 등 뒤에서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입으로만 읊어선 안 된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작은 삼배옷을 걸친 노승이 서 있었다. 가늘고 긴 눈매, 바람을 품은 듯한 시선, 바로 무진이었다. 네, 눈에선 글빛이 난다. 누가 가르쳤느냐? 서당 뒷기둥 너머에서 귀로만 배우다가 훈장. 선생님 문에 뛰어 그분에게 조금씩 배웠습니다. 무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다. 지면 서당 물빛도 꺼지지. 그때 이리 온 날 이후 창수는 낮은 머음, 밤엔 산중제자가 되었다. 무진은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연못가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게 하고 소립 그림자를 따라 그리게 했다. 글씨는 누가 써도 먹물색이 같으나 문장은 그 사람의 숨결을 드러낸다. 숨결은 삶에서 나오지. 어느 날 무진은 그에게 한 시의 제목을 내주었다. 제목은 등이었다. 불빛 장수는 며칠을 품었다. 마당을 쓸다가도 물동이를 치다가도 머릿속에 문장을 굴렸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밤 연지함에서 무진에게 시를 내밀었다. 등, 가난한 집 판자로 등잔비, 오는 밤에도 꺼지지 않네. 아이, 장작을 줍고 손끝을 먹으러 삼나니. 스승이 이르길 문장의 뼈는 괴로운 마음에서 난다 하시네. 내 빛을 보노니 천리도 비출만 하구나. 무진은 아무 말 없이 오래 바라보다가 벼루를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장은 곧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말해준다. 이 글은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를 밝히고 있다. 장수는 밤마다 연지암으로 오르면서도 낮에는 여전히 사랑채 심부름꾼이었다. 마당 모란 근처에서 운정하시는 붓으로 매화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11살. 한층 또렷한 눈매에 사무 기품이 묻어났다. 창수야, 너 요즘 밤마다 어디 다니니? 창수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렸다. 아, 아무데도 아니옵니다. 거짓말. 손가락 끝이 먹물투성이잖아. 운정아 씨는 빙그레 웃으며 참 하나를 내밀었다. 비밀로 해줄게. 대신 나중에 내가 부탁 하나 하면 꼭 들어줘. 그녀의 눈빛은 어린 시절보다 깊어져 있었다. 장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떡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끝에 떡보다도 그 눈빛이 더 따뜻했다. 그쯤 연교 도련은 10살이 되어 점점 서당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서당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가 말했다. 강자야? 예, 도련님. 나는 언젠가 과거의 급제에 우리 집안을 빛낼 거야. 그때 내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장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도령의 옆모습은 햇빛에 반짝였고
그늘에선 자신은 먼지처럼 작았다. 그러나 그 말은 창수의 마음에 또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 언젠가 자신도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날이 올까. 그 후 몇 년이 지나 대구 가명들의 봄 햇살이 쏟아졌다. 수십 리 밖에서 몰려든 유생들이 흰 도포를 휘날리며 모여들었다. 그 틈에 연교 도련이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책보를 든 최창수가 조심스레 있었다. 두 사람 모두 15. 연교는 영문과 장손이었고 창수는 여전히 사랑채 심부름꾼이었다. 가명의 종각이 3번 울리자 시험 시제가 걸렸다. 연교는 떨리는 손끝으로 붓을 들었고 창수는 그의 곁에서 마음속으로 글귀를 지었다. 3시간 후 연교는 답안을 제출했다. 창수의 머릿속에도 이미 완성된 문장이 맴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붓을 꺼낼 수 없었다. 사흘 뒤 초시 합격자 명단에 서영교의 이름이 걸렸다. 연교는 마당에서 흥겹게 춤을 추었고 장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나도 내 이름으로 부름받을 수 있을까? 그날 해질녘 사랑채의 뒷마당 매화나무 아래에는 창수가 전번에 무진 스님에게 써서 보여준 시 한 장이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다. 마침 창수를 찾던 연교가 그 글을 발견했다. 매화 그림자가 드리운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던 연교의 눈이 커졌다. 이 글 누가 썼느냐? 창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떨구었다. 소인이 쓴 것이오만 어찌 그것이 도련님 손에. 연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정말 네가 썼느냐?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창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주변을 살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처음엔 서당 훈장님이 아이들 다 돌아간 뒤 밤마다 1시간쯤 천자문부터 글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연지암의 무진 스님께도 글과 마음을 배웠습니다. 연교는 한참 말이 없었다. 바람에 흩날린 매화꽃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네가 머슴 방자가 맞느냐? 창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연교는 종이를 접어 품에 넣으며 낮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못 본 걸로 하마. 하지만 언젠가 이 글을 들고 세상에 나가거라. 그날 이후 연교는 창수를 대하는 눈빛이 어딘가 전과 달라져 있었다. 도시 발표가 난 다음 날 밤 창수는 등잔을 들고 남산 서쪽 기슭의 연못가 암자 연지암으로 올라갔다. 스님, 저도 언젠가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진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물었다. 무엇이 널 막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머슴이옵니다. 머슴이 과거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너는 노비냐? 양민이냐? 창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는 농사짓는 비난한 집안의 선비이셨고 어머니는 바느질로 생계를 이으셨습니다. 두 분 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본디 노비의 자식은 아니옵니다. 무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렇다면 넌 양민이다. 양민이면 과거에 나아갈 수 있다. 다만 머슴살이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널 전한 줄 안다는 것이지. 하면 제게도 길이 있다는 뜻입니까? 무진은 등잔을 가리켰다. 이 불빛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궁궐 금등잔과 초가집의 기름종지 불빛은 똑같다. 빛을 막는 것은 등잔이 아니라 불 붙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창수는 그 말을 한참 곱씹었다.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불씨 하나가 붙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불을 밝히리. 새해가 흘러 두 소녀는 18이 되었다. 연교가 한양으로 올라가 복시와 대과를 치를 차비를 했다. 사랑채 마루에서 연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자야, 초시를 통과한 것도 내 덕이다. 복시도 너 없이는 못 갈 것 같다. 장수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다. 이번에 나도 몰래 한 장 써낼까? 글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아직 초시조차 치러보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초시부터 내 이름으로 오르리.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길은 책보를 들고 동행하는 길이지만 다음 길은 내 붓을 들고 오르는 길이 되리라. 종로의 주막, 복시를 사흘 앞두고 연교의 기침이 갑자기 심해졌다. 밤이 깊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패를 꺼내어 창수에게 내밀었다. 창수야, 내가 대신 시험장에 들어가 주겠니? 도련님, 어찌 제가... 연교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초시까지가 벅찼네. 지금 복시와 대과까지 치를 힘도 딸리고 몸도 많이 아프네. 게다가 너의 글은 이미 내 것을 뛰어넘었다. 장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아니다. 난 아직 초시도 치르지 않았다. 하지만 연교의 얼굴빛은 창백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연교는 기침에 젖은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복시는 성균관 뜰에서 치러졌다. 초시를 통과한 유생 수백 명이 하얀 도포 물결로 일렁였다. 창수는 연교의 호패를 품고 자리했다. 문제가 계시되자 그의 붓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진흥망, 인심이본, 다스림과 어지러움, 흥함과 망함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붓끝은 매화가 돌 위에 핀 듯 단단하고 맑았다. 채점관이 답안을 펼쳤을 때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 모습을 한 유생이 유심히 바라봤다. 그의 이름은 이만식. 대구 서당에서 영교와 동문 수학한 사이였다. 저 낯선 자 서영교가 아닌데? 복시의 창수가 무난히 급제를 하였고 며칠 뒤 대과의 마지막 절차인 전시가 경복궁 근정전 뜰에서 열렸다. 숙종이 어좌에 앉아 식원을 친히 열람했다. 창수는 연교의 호패를 품고 새벽빛 속을 걸어 들어갔다. 그 시각 연교는 주막 온돌방에 누운 채 기침에 젖은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는 시험장에 없었다. 장수는 홀로 붓을 들었다. 벼슬은 칼과 같아 준이를 다치게 하기 쉽다. 그러나 칼을 들지 않을 수 없을 때 그 칼은 남을 살리려 드는 칼이어야 한다. 그의 붓끝에서 흑은처럼 번진 먹이 햇빛에 반짝이며 마르기 시작했다. 이틀 뒤 댁과 급제자 명단이 붙었다. 성균관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유생들이 운집했다. 장원, 서영교, 차석, 이만식. 이만식의 얼굴빛이 굳었다. 분명 저 인물은 서영교가 아닌데 게다가 대과장에서 연교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며 앞으로 나섰다. 장례가 순하셨습니까? 대감님. 소신은 대구 서당에서 장원 서영교와 동문 수학한 이만식이 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이만식은 잠언으로 호명된 창수를 가리켰다. 저자는 서영교가 아니옵니다. 복시장에서 처음 본 낯선 인물이었고 대과 당일 처영교는 병으로 주막에 누워 있었다 하옵니다. 이는 서영교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옵니다. 사람 바뀌었사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임금 숙종에게 전해졌다. 숙종은
대신들을 불러 대전으로 모이게 했다. 예조 판서가 말했다. 분명히는 대리 시험이옵니다. 과거의 근본은 신분보다 정직, 속임수를 쓴 서영교는 응시 자격을 연구히 박탈해야 마땅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원부 대사원이 덧붙였다. 게다가 저 최창수란 차는 초시조차 치르지 않았사옵니다. 절차를 박지하는 자를 장원으로 올리면 과거 제도 자체의 근본이 무너질 것이 옵니다. 반론도 있었다. 홍문건 부작은 굳센 어조로 말했다. 허나 그 시권의 문장은 돌 위에 매화와 같아 서이다. 출신이 비천하다 하나 최창수는 양민이고 그는 이미 군자의 기계를 품고 있었사옵니다. 과거의 본뜻은 인지를 구하는 건 아니겠까. 대신들 사이에 고함이 오갔다. 법을 무너뜨릴 셈이냐. 문장을 뭉개려는 것이냐. 숙종은 손을 들어 논쟁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낮게 명했다. 그 창수라 하는 자를 내전으로 들이라. 잠시 뒤 창수가 조심스레 걸어 들어와 꿇어 앉았다. 숙종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연유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느냐? 창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입을 열었다. 전하소시는 본디 농사짓는 비난한 선비의 아들이었사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외조모의 손에 자랐사오나 그 외조모마저 늙고 병드심에 서참판되게 머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행랑채 허드레시를 하며 그 집 도련의 책보를 들고 대구 서당에 따라다녔사옵고 밤에는 저의 자질을 파악한 서당 훈장님께서 아이들 모두 돌아간 뒤 한밤중에 1시간씩 천자문과 동숲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그 후 매일 밤 연지함에 무진 스님께 글과 마음을 사사받았사옵니다. 숙종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렇게 배워 무엇을 하려 했느냐. 장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배움은 자신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옵니다. 글은 남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여겼사옵니다. 소신의 글이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밝힌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숙종은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문장은 곧 그 사람의 순결이다. 그대의 글에서 백성의 순결이 느껴진다. 그리고 대신들을 향해 말했다. 서영교는 대리시험을 교사한 죄로 앞으로 모든 과거 응시 자격을 연구히 박탈하라. 그 이름은 방목에서 지우되 최창수를 근본대과 장원으로 삼고 정육품 사관원 정원에 제수하라. 궁정들의 웅성임이 번졌다. 수백 명의 유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방자라고 불리던 사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불렸다. 최창수, 그의 눈가에 번진 빛은 햇살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겨울 햇살이 낮게 내려앉았다. 대구 읍성 남문거리의 기와 지붕들이 서리빛에 반짝였다. 최창수는 사관원 정원의 흑포를 입고 서영교와 함께 말을 타고 서참판 앞에 섰다. 문 앞에서 마름이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창수를 미아래로 훑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머움, 방자가 정원 나흘리가 되셨다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수금거림이 이어졌다. 숙종 전하께서 친히 인정했다더라. 그래도 방자는 방자지. 창수는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마당을 밟은 발끝은 미세히 떨렸다. 사랑채 대청에는 하얗게 서리가 앉은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참판이 불구스레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집안의 친척 몇몇과 하인들이 조심스레 늘어서 있었다. 안방마님은 말없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서영교가 들어서자 서찬판의 지팡이가 쾅하고 바닥을 쳤다. 서영교 첫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서늘했다. 내가 내 아들이냐? 저가의 이름을 더럽히고 문중의 명예를 짓밟고도 감히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있더냐? 영교는 이 말을 바닥에 닿도록 조아렸다. 아버님, 죽여주십시오. 과거를 욕되게 한 죄에 감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서찬판의 눈이 번득였다. 이날로 서가의 적장 자리를 박탈한다. 이제 너는 서가의 문턱을 다시는 넘지 말거라. 영교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안방마님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번졌다. 밖에서는 마름 김민규가 하인들과 속삭였다. 정원 나으르리라. 참말이냐? 전하께서 친히 인정하셨다지 않소? 하면 서가의 사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에이, 방자가 어찌.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정원이라는 벼슬은 사소한 명예직이 아니었다. 사간호는 조정의 언론을 맡아 대신들마저 감시하고 간쟁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때 곁에서 듣고 있던 운정아 씨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버님, 간청드리옵니다. 운정아, 창수 나을리를 제 남편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대청한 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운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분은 비록 머음으로 들어왔으나 매화나무 아래 글을 외우던 그날부터 제 마음은 이미 그게 있었사옵니다. 운정아, 그만두어라. 안방마님이 눈물을 흘리며 나섰다. 운정은 고개를 저었다. 처가의 이름을 더럽힌 이는 연교이요. 나로 인한 치욕을 씻어낸 이는 창수 나으리옵니다. 비록 머음으로 들어왔으나 그 눈빛 그을 품었고 그 끝은 나라의 마음을 움직였사옵니다. 서천파는 아무 말 없이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교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창수는 눈을 내리깐 채 숨을 삼켰다. 잠시 후 서찬파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영교, 다시 한번 천명하노니 이날부터 서가의 적자 자리를 박탈한다. 이후 서가의 재산과 문서에 관여하지 못한다. 연교는 울먹거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서찬파는 다시 창수를 바라보았다. 최창수, 너는 머슴이었으나 그 눈빛은 그를 품었고 그 붓으로 나라를 울렸다. 사람들이 너의 출신만 본다 해도 나는 너의 뜻을 본다. 그리고 조용히 선언했다. 오늘 이후 너를 서가의 사위로 삼겠다. 다음 날 사랑채의 대청, 문중 어른들이 서찬판의 부름을 받고 모여 있었다. 종숙 선악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대감, 아무리 글재주가 뛰어났다. 한들 본디 머슴이던 자를 장원으로 올린 것도 기한데 이제 사위로까지 들이시다니 이는 조정과 문중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종영 선악준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쳤다. 지금 장터에서 아이들까지 머슴 장원이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인정했다 한들 문중이 용납하지 않으면 그 자는 영영 서가의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대청안이 술렁였다.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복도로 엎드려 있었다. 서찬파는 천천히 차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머슴살이를 했을 뿐 노비의 피가 아니다. 문중이 두려워하는 것은 피가 아니라 변화일 것이다. 허나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다. 내가 서가의 종손으로 있는 한 내 뜻을 거슬러 누구도 서가의 혼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낙헌과 낙주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들의 반발은 그렇게 꺾였다. 그해 음력 10월 초 하루, 대구성 남문거리의 서참판댁은 새벽부터 북적였다. 사랑채에는 붉은 홍등이 걸리고 넓은 마당에는 흰 비단 장막과 꽃비단 깔린 홀레단이 차려졌다. 기와 지붕마다 오색 깃발이 나부꼈고 모란 화분들 사이로 국악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청마루 아래로 마을 사람들과 장터, 상인들, 서당 훈장과 제자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몇몇 사대부들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지만 잔치마당은 오히려 더욱 활기찼다. 방자가 정원이 되고 정원이 사대부 아씨와 혼인을 하다니 그리 운명을 바꿨단 말인가? 사람들의 탄성이 쏟아졌다. 행랑채 쪽에서는 작은 수레에 실려온 창수의 외할머니가 하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에 들어섰다. 온갖 풍상을 견뎌 구분 등 겨울론에서 갈라져 피가 나던 그 손이 오늘은 새하얀 장갑 속에 곱게 감싸져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번졌다. 우리 창수, 그 읽는 사람 옷을 입었구나. 북소리가 울리고 최창수가 마당 끝에서 걸어 나왔다. 담청빛 도포자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햇살이 비친 흰 갓 아래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잠시 뒤 운정아 씨가 연분홍 저고리에 푸른 치마를 입고 화관을 쓰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장막이 젖혀지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답게 그러나 또렷하게 웃음이 피어올랐다. 홀레상 위에는 상화병과 금실실이 놓였고 사당에서 모셔온 서가의 신주 앞에 두 사람은 정중히 사배를 올렸다. 서참판은 대청 상좌에서 엄숙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안방마님은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외할머니는 하녀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다. 저 아이 손에서 이제는 피가 아닌 글이 흐르는구나. 잔치마당에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린 긴 상들이 놓였다. 모두가 건배하며 축하했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놀았다. 무진 스님도 암자를 내려와 조용히 합장을 하고 축복의 미소를 지었다. 밤이 깊도록 북과 피리, 장구 소리가 대청 위에 울려 퍼졌다. 매화나무에 걸린 등불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두 사람은 그 아래란에 앉아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밤이 깊자 잔치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서참판댁 사랑방에는 조용히 등불 한 자루만이 남았다. 최창수는 갓을 벗어 곁에 내려두고 한지 창호에 비친 달빛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살며시 문이 열리고 운정아 씨가 들어왔다. 연분홍 홀레 저고리를 벗고 얇은 숙고사 잠옷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뺨엔 잔치의 피로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창수는 황급히 일어나 절을 하듯 허리를 굽혔다. 아씨, 아니, 이제는 부인이라 불러야 하겠지요. 운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렇사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부인이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는 매화나무 잎으로 바람이 스치며 등불을 흔들었다. 운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릴 적 마당에서 몰래 글을 외우던 서방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머스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눈빛은 그를 아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창수의 눈동자가 살짝 떨렸다. 그 눈빛 하나만 믿고 이 자리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방자라 부르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제 이름을 불러주었지요. 운정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잔칫날 수없이 인사받았던 손인데 그 손을 잡는 순간 창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앞으로는 창수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 이름을 지켜주는 글을 쓰겠습니다. 세상이 제 출신을 비웃더라도 당신만큼은 제 글을 믿어 주기를 바랍니다. 운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늘 서방님 편이에요. 그녀가 살며시 몸을 기울이자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밖에서는 매와 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부부로서 서로의 순결을 나누었다. 혼례가 끝난 지 한 달 뒤 서파는 한양 북촌 언덕가에 기와집 한 채를 사서 건네주었다. 장수야, 이 집에서 운전과 내 외할머님을 함께 모시거라. 서가의 사위이자 글로 사는 네가 궁색한 살림이 있어선 아니 된다. 최창수는 엎드려 절하며 울먹였다. 그의 봄, 그는 운정아 씨와 한양 북촌의 새 기와집에 들어섰다. 낮은 담 너머로 매와 나무 가지가 흘러들었고 작은 연못가에는 오이 2마리가 놀이 섰다. 창수의 외할머니도 함께 올라왔다. 산양까지 오르느라 기력이 많이 쇠했지만 새집 대마루에 앉아 손자를 바라보는 눈은 해처럼 따스했다. 이제는 우리 창수가 남의 집 마당이 아닌 제 집 대청에 앉는구나. 그녀는 매일 아침 운정이 내오는 죽을 조금씩 떠먹으며 손자의 벼로에 먹하는 소리를 듣는 걸 낙으로 삼았다. 2년이 흐른 어느 가을 매화이 지던 날이었다. 외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수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장수야, 내 손에선 이제 피가 아니라 글이 흐르더구나. 할미는 안심하고 간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숨을 거두었다. 창수는 며칠 동안 관청에 나가지 않았다. 운정과 함께 북촌 뒤동산 언덕 위에 작은 묘를 써들였다. 그날 이후 장수는 상소의 첫머리에 언제나 백성의 주림과 추위를 먼저 돌볼 것이라 썼다. 교회 겨울, 전국 곳곳에 흉년이 들자 그는 밤새 등불을 밝히고 붓을 들었다. 소신이 어릴 적 외할머니의 손은 매번 갈라져 피가 났사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근심 때문이었사옵니다. 백성의 주림을 아는 자만이 나라의 창고를 열 수 있사옵니다. 숙종은 상소를 읽으며 감탄했다. 이자는 백성의 뼈마디를 글로 썼구나. 그날로 창수의 이름은 조정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조정의 모든 이가 그를 반긴 것은 아니었다. 기성 사대부들은 수군거렸다. 모름이 감히 사관이라니. 서참판 덕으로 올라온 것일 뿐. 길을 지날 때마다 일부 관리들은 일부러 모른 척 눈을 돌리기도 했다. 관청회의 자리에서 그의 말이 끊기기도 했다. 운정아 씨는 그런 남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매일 아침 손수건에 먹을 찍어 주었다. 당신의 글이 꼭 임금님의 마음에 닿게 하세요.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손수건은 어느새 부적처럼 여겨졌고 그의 글은 번번이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다. 창수의 상소문은 날카로웠으되 결코 독하지 않았고 엄격하되 언제나 백성을 품었다. 유배지 백성들의 곡식세를 면제하자는 상소, 농사철에는 군역을 미루자는 상소, 무고한 옥사를 없애기 위한 재심제도 등 이런 글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온정의 상소관이라 불렀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이 태어나 29일녀를 두었다. 어느 날 젊은 서리들이 몰래 그의 문서실에 찾아와 말했다. 정원 나을리, 소희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겨우 글을 익혀 관청에 들어왔사옵니다. 하오나 출신이 미천하옵니다. 창수는 그들의 말을 끊으며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내 손을 보거라. 굳은 살이
있지 않느냐. 그 손이 백성의 마음을 안다. 신분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거라. 그 젊은이들은 훗날 훌륭한 수령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창수가 사관원을 거쳐 사원부 호조 참판을 지내며 15년이 흘렀다. 이조의 인사권이 흔들리고 부정청탁이 만연했다. 숙종은 중신들을 불러 말했다. 인재를 고르게 쓰지 못하면 나라는 기울고 신분만 보고 쓰면 도덕은 무너진다. 그리고 고지로 전교를 내렸다. 최창수를 이조판서에 제수한다. 이조판서는 모든 관리의 인사를 총괄하는 벼슬이었다. 머슴 출신이 그 자리에 오르자 도정이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숙종은 단호했다. 사람을 쓰는데 출신을 볼 것인가, 뜻을 볼 것인가. 그날 이후 창수는 출신보다 뜻으로 사람을 쓰는 인사로 조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벼슬길 말년, 창수는 벼슬을 내려놓고 대구로 내려왔다. 그는 어린 시절 뒷산 아래에 서당을 세우고 창수 서원이라 이름 지었다. 그곳에서는 출신을 묻지 않고 오직 학문의 뜻을 둔 아이들을 가르쳤다. 서원의 현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비니호, 학가, 이성성. 가난하여도 배움을 좋아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서원에 누더기를 걸친 10살 소년이 찾아왔다. 나으리, 저도 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창수는 소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물론이다. 하지만 먼저 묻겠다. 너는 왜 글을 배우고 싶으냐? 저희 어머니가 병드셨는데 글을 알면 약방문을 읽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창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너도 이곳의 제자다. 하지만 기억해라. 글은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도울 때 비로소 참다운 글이 된다. 서원의 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뜰을 가득 메웠다. 그날 밤 창수는 운정아 씨와 나란히 앉아 달빛이 비친 연못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길 끝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운정은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요. 매화나무 아래 그날부터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이 흩날렸다. 장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때는 이름조차 버린 방자였지만 지금 그는 수많은 이름을 길러내는 스승이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방자, 최창수의 삶을 통해 결핍과 신분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보여준다. 가난한 고아로 태어나 하인 신분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자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배움을 이어갔고 결국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이루어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재능과 성실함은 비록 일시적인 속임수가 있었지만 결국 왕에게 인정받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또한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출신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노력과 지혜, 성실함이 성공과 존경을 가져온다는 교훈과 더불어 신뢰와 진정성 있는 관계가 삶의 행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배울 수 있다.